네, 안녕하세요. 마크솔 멤버 그리고 유튜브 김 대표의 재무랩의 김민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돈 관련된 얘기 해주세요 했을 때 무슨 얘기 해줘야 되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사업하는 프리랜서고,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우리가 내야 되고, 노후 대비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프리랜서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인 생존 시스템인데,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투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신 분들이 적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투자 습관을 만들어주는 장치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다. 근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한 거,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재무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슬로건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돈 관리 구조를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계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좀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을 하진 않고요. 나중에 어떤 ETF 사야 돼요, 어떤 거 투자해야 돼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 오늘은 돈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불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정말 미쳤죠. 코스피가 8,500 가까이 찍었는데, 삼성전자도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30만 원 넘었고, 하이닉스도 200만 원 넘어서 230만 원대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 수익률, 이 정도 시장이 우상향으로 상승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근데 생각보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근데 한국 부자들이 부를 이룬 원천을 보면은 이 노란색 선이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한 부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만으로 부를 만드는 시대는 좀 줄어들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부를 만들고 금융투자로 그걸 불리는 구조로 부를 쌓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다면 그걸 금융소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는 게 중요해지고, 부동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자라는 거는 어렵고, 내가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는 거 어렵고, 사야 되나 이제 진짜 사야 되나 하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올라 있고, 들어가면은 이미 늦었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은 크게 벌 수 있죠. 내가 올해 막 5천만 원 벌었다. 근데 매번 꾸준히 그렇게 내서 손실 없이 돈을 버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한번 담갔다가 빼기도 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이 꾸준히 일을 해주고 있는다면은, 분명히 내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 그리고 내 돈이 따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두 가지를 합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액션 플랜들을 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먼저 시작해 보는 거, 이게 올바른 투자 습관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매번 우상향을 하는데 매번 미루다 기회를 놓쳤던 경험도 많고, 그래서 투자를 습관으로 만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월 1,000을 벌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그 돈을 어디에 보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왜 그 돈을 모아야 하는지 수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돈을 지키는 수단들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먼저 CMA 통장, ISA, 중개형 ISA, 연금저축 펀드, IRP 얘기도 할 거고, 개인연금도 할 거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투자 습관을 만들어주는 장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만의 중심으로 잡아가서 기준점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점대로 투자를 해나간다, 저축 습관을 만들어간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축하고 소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야 하는 게 재무 목표예요. 내가 돈을 왜 모으고 언제까지 모아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돈을 모아야 할지 그리고 그 모은 돈이 어디에 쓰일지를 수립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1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5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1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해도 다 좀 부동산 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을 열심히 그냥 모아두는데 그냥 이걸로 언젠가 돈 잘 모이면 부동산 사겠지 하는 생각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억 모으면 5억짜리 집이 보이고 또 3, 4억 생기면 10억짜리 집이 보이고 나중엔 20억짜리 집이 욕심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놓고 그냥 한 곳에 돈을 모아놓고만 있으면은 그 외에 필요한 자금들, 결혼할 때 들어가는 자금, 아이를 육아할 때 필요한 현금 흐름, 그리고 나중에 노후 내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물론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을 60세 넘어서도 계속 벌어들일 수 있지만 나중에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을 때 노후에 쓸 돈도 미리 보내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 사겠다고 몰빵해놓고 그런 습관들이 너무 많아서 각각의 이런 결혼, 육아, 노후, 부동산 얼마 정도 필요할지 수립을 해두고 그 목표 금액을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 목표 금액에 따라서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이 주머니에 모으겠다. 그래서 돈을 각각의 주머니에 불어넣는데 각각의 주머니를 어떻게 설정하고 목표액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놓고 재무 목표를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축해서 수익 많이 내고 이런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재무 목표를 수립해 보는 거 이게 첫 번째 액션 플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 1%의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장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 은행 통장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급여 들어오고 거기서 그냥 고정지출, 변동지출 다 빠져나가고 비상금도 그냥 거기에 모아놓고 저축도 거기에 하고 그냥 적금 몇 개 들면서 풍차 돌리기로 적금 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급여 통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급여 통장을 따로 만들고 여기서 통신비, 공과금, 월세 이런 고정 지출이 나가고 그리고 급여 통장에서 지출 통장이랑 비상금 통장으로 돈을 나눠서 보내는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단순히 나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정 지출 제외하고 변동 지출로 한 100만 원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여기 넣어버리게 되면 1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100만 원에 맞춰서. 근데 지출 통장에 80만 원 보내고 비상금 통장에 2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맞춰서 지출 통장을 80에 맞춰서 쓰게 되고 남은 20은 저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단순히 통장을 쪼개놓고 나 이번 달에 돈 이만큼만 써볼게. 목표를 정해놓고 지출 통장에 그만큼의 돈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외에 남은 돈 아니면 미리 설정해놓던 돈을 비상금 통장에 보내놓는 게 진짜 좋은 투자 습관, 소비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저축 통장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아까 비상금 통장으로 CME 통장을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저축 통장으로 오늘 말씀드릴 물론 청약, 적금 이런 것도 좋지만 중개형 ISA, IRP,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 그리고 보장성 보험까지 저축통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통장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복리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시간과 꾸준함.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30대고 20대도 계시고 남은 60년 넘는 세월을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소액으로라도 돈을 적립해서 불려나가게 되면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아껴서 저축해뒀던 돈이 크게 불어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적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된다. 시간과 꾸준함을 잘 활용해서 복리를 활용하자.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72의 법칙이에요. 72의 법칙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다. 이게 1억으로 불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때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72에서 연평균 수익률을 나누게 되면 연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연평균 수익률 5%, 그래서 5천만 원이 매년 5%씩 복리로 불어나게 된다면 14년 후에 그 금액이 2배가 되고 7.2%로 잡으면 10년이 걸리겠죠. 내가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 연평균으로 매년 20%의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은
뭐 3년, 4년도 걸리지 않아서 돈이 2배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해 놓고 목표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연평균 수익률을 매년 꾸준히 평균으로 얼마 내보고 싶냐. 저는 개인적으로 7.2%로 잡았거든요. 불시장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떨어지는 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매년 나는 꾸준히 7.2%라는 성과를 달성해 보고 싶다.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10년 지나면 2배 되고요. 20년 지나면 4배가 되고 30년 지나면 8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잘 손실 없이 불어난다면 그게 8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고도 매우 높은 수익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놓고 내가 목표로 하고 싶은 그 수익률은 얼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은행 적금표를 찾아봤거든요. 뒤에 넘겨가지고 높게 나온 것도 4.6% 수준인데 이것도 우대금리 다양한 그 조건을 맞춰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4%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높게 잡아도 요즘 은행 적금이 평균 4%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4% 적금 4%의 실제 이자는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적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붓는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이 붙는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그냥 원금에 대해서 4%를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금액만 온전히 12개월치를 적용받고 두 번째 달에 넣는 돈은 그 4%의 12분의 11만 받겠죠. 마지막에 붙는 돈은 4%의 12분의 1만 적용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정부가 15.4%를 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인 줄 알고 가입을 했지만 체감 수익률은 연평균 1.83%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요즘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못해도 연평균 3%, 4%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은행 적금만 해가지고 내가 물가 상승률을 고렸을 때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도 실질 구매력은 줄어들고 아파트 값은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래서 예적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적금만으로는 장기 자산 증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 자산 증식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봤을 때 제가 임의적으로 좀 나눠봤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비상금, CMA 그리고 적금, 주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중개형 ISA 그리고 일반 주식 계좌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장기, 10년 이상, 30년 정도 되는 거는 IRP,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CMA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CMA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상금은 CMA 통장에서 관리하자는 거예요. CMA는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은행에 있는 입출금 통장은 초저금리예요. 0.1% 수준. 하지만 높은 입출금 편의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CMA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예요. 적금 수준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매일 이자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높은 입출금 편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다 되고요. 그래서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 현금 관리 계좌인 CMA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 소득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은 CMA 통장에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출하고 남은 돈을 전부 저축해서 저축한 돈에 묶여 있으면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은행 수시 입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CMA에 넣어놓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CMA는 현금을 관리할 수 있고 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당장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놀려두기에는 아까운 현금을 잠시 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로 내야죠. 근데 잠시 어디에 둘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상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비상금 통장에서 CMA로 관리를 해보자. CMA 보통 가입하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근데 이게 각각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 머니마켓 펀드, 증권사 발행어음, 머니마켓 랩인데 이게 그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각각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증권사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그 중에서도 MMW형이 평균적으로 그 이자율도 가장 높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증권사 들어가서 CMA 통장 개설하면은 RP형 아니면 발행어음형으로 개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뭐 분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RP형 일반적으로 그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발행어음형은 그것보다 살짝 높고 MMW형은 더 높은 수준이다. 근데 MMW형은 특이한 게 그냥 어플로는 하기가 쉽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증권사 방문해 가지고 RP형 발행으로 된 CMA, MMW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해 두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MMW형이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RP형 발행어음형 이런 것들은 월복리 개념인데 MMW형은 일복리 개념으로 이자가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돈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고 돈을 좀 더 아끼고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돈을 모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CMA 통장의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축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모아갈 거냐, 그 첫 단추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중개형 RSA예요. 그 중개형 RSA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바구니 안에 국내 주식도 할 수 있고 해외 주식형 ETF도 할 수 있고 뭐 금, 채권, 배당주 ETF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을 수 있는 바구니인데, 여러분들이 ISA를 첫 단추로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 게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 ISA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ISA는 정말 좋은 절세 효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껴주는 측면에서 ISA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ETF 많이 아시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투자할 때 ETF 고려하실 텐데, ETF는 Exchange Trade Fund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다양한 섹터나 다양한 기업들의 종목들이 묶여서 그곳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이런 거 한 주 살려면 2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ETF는 상대적 소액으로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태웅님처럼 해외 직접 ETF를 매수해서 증권사 계좌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팔았을 때 250만 원을 제외한 소득은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비과세인 거는 아시죠? 매매 차익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지금 그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비과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에서 해외 ETF를 산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금융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번에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따지는데, 내가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불시장일 때 2천만 원 넘기가 생각보다 쉽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계좌에서 내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를 팔아서 매매 차익을 남긴다? 그럼 매매 차익까지도 다 배당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종합과세 판단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 중개형 RSA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개형 RSA는 ETF 투자에 대해서 주는 혜택이 많아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과세 이연, 손익통산, 비과세, 분리과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있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중개형 RSA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비과세 해줘요. 그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비과세를 해주고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이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아무리 수익이 많아도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분리과세 혜택도 누리고 세율도 15.4%보다 낮은 9.9% 분리과세거든요. 그리고 손익통산을 통한 절세도 돼요. 내가 그냥 일반 계좌에서
뭐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오른 것만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ISA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내가 3년 또는 5년 동안 낸 그 성과에 대해서 통산을 해서 떨어진 거와 오른 것을 손익을 합산해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매긴다는 거, 이것도 엄청 큰 메리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국내 주식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해외 주식을 직접 판매하게 될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를 했을 때 2천만 원이 안 넘어도 15.4% 그 세금을 맞고,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종합소득세율을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올해 돈 많이 버신 대표님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을 냈다. 근데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2천만 원 넘는 성과를 냈다. 투자에서. 그러면은 2천만 원 초과분이 2천만 원까지는 14%로 원천징수되고 2천만 원 초과분이 내 종합 사업소득에 더해져가지고 소득이 세율이 매겨지게 돼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초과면은 38%, 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대표님들이 내가 운 좋게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좋아하고 있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돼가지고 까보니까 내가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ISA 계좌에서는 일단 뭐 일반형이라고 치면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었든 2,000만 원을 벌었든 3,000만 원을 벌었든 다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갈 위험이 없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이제 종합신고를 할 때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 건강보험도 인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ISA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인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바로 주식 단일 종목 사거나 바로 해외 ETF를 사거나 하는 것보다 ISA를 활용해서 이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혜택을 누려보는 게 세금 절세 효과에서 훨씬 좋다는 거. 근데 물론 이게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납입 한도는 있습니다. 딱 가입을 하는 순간 1년 차고 그 다음 해가 되면 2년 차. 근데 매 연도에 2천만 원씩만 한도가 차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납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해 되면 4천만 원까지 늘 수 있고, 이렇게 2월 되면서 5년 차가 됐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내 투자 시드머니의 첫 1억은 ISA로 시작을 하고 ETF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혜택들에 의해서 좀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ISA는 3년 무조건 필수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3년,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묶여 있을 수 있다. 3년 동안 돈을 묶어 놓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자금을 활용해서 어떤 재무 목표상 이루고 싶은 어떤 플랜이 있다 했을 때 ISA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A는 3년 최소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만기 시에 취해야 될 행동이 해지 후에 재가입하는 2번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누렸던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리고, 그리고 또다시 3년이나 5년 후를 바라보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IRP로 그 ISA 수익금을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좌를 들고 있을 때 3개의 계좌를 들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과세표 보여줬을 때 국내 주식이랑 국내 상장, 국내 ETF는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그 비과세 되는 거를 굳이 ISA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비과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어 하면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투자하시고, 근데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ISA에서 하고,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거, 채권 그 이자랑 배당 많이 주는 채권형 ETF도 15.4%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개형 ISA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별도로 CMA 통장을 들고 있는다.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ISA 통장, 일반 주식 계좌 통장, CMA 통장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냥 단순히 나 투자할래 해서 아무 데나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ISA였어요. 자, 이제 장기 노후 대비 있잖아요. 장기 노후 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IRP가 있고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3층 연금제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인데,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 다 내야 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받는 것도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해가지고 우리 얼마 못 받는다 했는데, 최근 불시장에 국민연금이 200조인가 벌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액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기업이 주도해서 퇴직소득을 적립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IRP 통장으로 옮겨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아마 대영 대표님이랑 태국 대표님은 IRP 계좌 들고 있을 거예요. 그 퇴직하면서 맞아요. 다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IRP로 퇴직소득 퇴직금을 받아서 거기서 굴리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는 프리랜서잖아요. 더 이상 퇴직금을 굴리는 게 힘들 수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퇴직연금을 신경을 많이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두 가지 제외하고 제발 너네 노후 대비 좀 하라. 욜로 생활하면서 돈 다 쓰지 말고 노후 대비 좀 해. 너가 매달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하면은 내가 세금 혜택, 비과세 혜택, 세액 공제 혜택 이런 거 줄게. 이렇게 해서 생긴 게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프리랜서 사업가로서 소득 금액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60세 이후에 받을 돈을 이렇게 세 가지 3층 연금 제도로 깔아놓고 매달 얼마가 필요하지?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한 미래 물가 상승까지 고려했을 때 한 1인당 500 이상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500을 쌓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것도 노후 대비에 있어서 중요한데, 먼저 IRP랑 연금저축은 좀 혜택이 비슷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RP. 그래서 먼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년에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IRP랑 연금저축펀드 합쳐서 900만 원이거든요.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1,900과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아까 말씀드린 중개형 ISA 있잖아요. ISA 만기 수익금을 인출하지 않고 IRP 통장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10%까지 30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1년 동안 꽉 채워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금저축비랑 IRP 포함해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그리고 ISA까지 추가해서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13.2%를 1,200만 원에 적용해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한 12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야 할 돈에서, 그러니까 매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그리고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를 할 때 매달 내야 할 세액에서 최대 125만 원이 깎아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야 할 세액을 바로바로 깎아주니까, 그냥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돌려주니까 확실한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100만 원만큼의. 그리고 조건이 또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돼요. 이거 10년에 걸쳐서 인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은 70세 미만은 5.5%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했을 때 좋겠죠.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 그 홈택스 들어가서 결정세액 까봤을 때 세액이 많이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받는 연금소득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18만 원까지 환급받는다 했는데, 이거는 세액공제 받을 때 얘기고, 내가 나중에 55세 이후가 되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될 수 있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는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연금소득 연 1,500만 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월 125만 원 수준인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려면은 125만 원보다 낮게 쪼개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연금소득이 많아진다면은 여기서 받는 게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함에 있어서 IRP랑 연금저축펀드 이 두 가지도 옵션이 될 수 있고 개인연금도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세액공제 혜택 받는 게 IRP랑 연금저축이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이제 ISA는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근데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 적립식으로 150만 원까지 꾸준히 냈을 때 10년을 유지했을 때 전액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좋은 혜택인 게, 이렇게 볼게요.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는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시장이 좋아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수익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에 대해서 5.5%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전자예요. 그리고 저희같이 소득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정해지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세액공제 혜택도 완전히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죠.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불입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크게 불어났을 때,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전액 비과세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전액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액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내가 10년 이상 유지를 해서 10년 이후에 이거를 받는다. 그러면은 전액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많은 연금 상품들이 있어요. 개인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최저 보증 기능을 깔아두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4%에서 8%까지도 보증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게 복리는 아니고 달리 기준으로 8%이긴 해요. 내가 투입한 금액이 불어나는 이자율이 8% 수준으로 고정된다.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월 고정납입이기 때문에 강제 저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RP랑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달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지 이만큼 넣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그냥 투자 안 하고 말지 그러고 그냥 불입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딱 월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불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저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IRP랑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게 내가 펀드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연금,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 이제 투자성 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낸 돈을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시장 상황에 맞게 펀드를 변경해주면서 굴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비과세 10년 이후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걸 깔아두면서 강제저축도 하나로 묶어주는 구조가 변액연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월 15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한도가 사실은 2013년 전에는 없었어요.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서 구분 없이, 그리고 월납도 한도 없이 비과세였는데, 이제 2017년 4월쯤에 이제 월납 한도는 없었지만 일시납 기준으로 한도가 생겼고, 2017년은 너희가 월 기준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도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줄게. 그 이후 내는 돈은 비과세가 안 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도는 감소하는 추세일 수 있고, 우리가 내놓는 개인연금 상품들이 조건이 계속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넣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돈을 이제 좀 그림을 복잡하게 너무 복잡하죠. 근데 좀 그림을 그려드리려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돈을 ISA가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ISA에 1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랑 IRP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 한도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도 월 150만 원까지 넣었을 때는 10년 이후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전부 비과세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내가 가진 원금을 다 투자해서 세금을 때려 맞는 것과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드릴 거니까 이 표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부여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지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수립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이만큼이면은 쓰는 돈 남고 비상금 통장에 들어간 돈 남고 나머지 금액을 어느 순서에 맞춰가지고 어디에 넣을지를 계획을 수립해 보는데 이 표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다 했고,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비상금은 단기적으로 CMA에서 갖고 있는다. 이거 중개형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를 하고,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노후 대비해서는 IRP,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본다. 근데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을 수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돈을 크게 벌었을 때 뱉어내야 되는 세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건강보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 나가고 돈이 불려 나가는데, 사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로 5천만 원을 때려맞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 구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워놨던 재무 플랜도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역할이 자산 방어 측면에서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들어두면은 미래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큰 지출,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보험을 많이 들어두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고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11만 원. 본인이 직접 내세요? 네. 직접 내시고 계시고? 직접 내고 계세요? 제가 내는 것도 있고 부모님.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인지, 내가 한 달에 얼마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요한 보장이 빠져 있는데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보장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설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플 때 내가 내 재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보장의 구멍과 낭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당장 했으면 하는 일들이 재무 목표에 대한 수립입니다. 내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결혼에 필요한 자금, 육아에 필요한 자금, 노후 대비 아니면 차가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 구입 비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CMA 통장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내 비상금 통장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본인 병인 평균 월 소득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을 CMA 통장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자. 그래서 지출 통장에서 부족한 금액이 생길 때 메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 통장으로 쓰이다가 투자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형 ISA가 투자의 첫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에 되는 금액을 매년 모아가면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로서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서 거기서 ETF 위주로 투자를 해나간다. 이게 중요한 액션 플랜이 될 것 같고 또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연금 이 구조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각각 한도가 있죠. 비과세 한도가 있고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에 맞춰서 넣는 거.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이 뭐 주전자에서 다양한 그릇에 물을 붓는다고 했을 때 각 그릇에 물을 어느 정도 부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저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에 오픈 마인드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많고 사업하면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투자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멀리 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올랐고 이때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했었는데 매년 적립식으로 꾸준히 돈을 넣어놓고 ETF나 펀드를 통해서 불려 나갔을 때 분명히 우리 노후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오픈 마인드가 되고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민성님 저 CMA도 개설했고 중개형 ISA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IRP도 할래요. 그리고 개인연금도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어느 ETF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만 좀 옆에서 봐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개인연금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각 펀드의 몇 %로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매달 또는 뭐 분기별로 어떻게 변경해 나갈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리스트 나는 몰라요 하시면은 제가 점검해 드릴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서 이 부분은 잘 되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다 조언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